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을 책임질 명작국어 장세희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어볼 텐데요. 자,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할 때 실전처럼 하라고들 하죠. 자, 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시험 볼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고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는요, 시간을 좀 정해놓고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푸는데요. 좀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 시간보다는 한 10분 정도 짧게 혹은 뭐 더 여유 있게 잡는다면 15분 정도는 짧게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어 보셔야겠죠. 사실 시간이 넉넉하면 문제를 풀기도 더 수월하고 정답률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시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긴장하거나 당황하기 쉽고 또 문제를 푸는데 좀 압박감이 심해서 더 어렵거든요. 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평소에 좀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한 해분 문제는요. 시간 재면서 그냥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특히 부족한 경우에는 왜 부족한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특히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이제 시간 안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요. 좀 어려운 부분에서는 여유를 둬야겠죠. 자, 그리고 또 문제 푸는 순서를 꼭 1번부터 25번까지 순서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쉬운 것부터 푸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덜하다. 그러면 쉬운 것부터 푸시면 되고요. 아니다. 반대로 어려운 것부터 푸는 것이 나중에 좀 시간을 안배하는 데 낫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어려운 부분부터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그 전략은 이제 한 해분 한 해분 풀어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딱 맞는 전략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과정은요. 강의를 듣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에 대해서 쭉 파악해보자가 아니라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데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내가 잘 모르는 문제만 골라서 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하다, 문제 유형을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처음에는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때에도 좀 전략을 잘 세우셔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1회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 문법 문제죠. 단어의 발음이 바르게 표기된 것을 물었는데요. 자, 이렇게 발음과 관련된 문제, 음운 변동과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봐주셔야겠어요. 자, 우선 깨끗이를 봅시다. 자, 얘를 깨끗이 이렇게 읽는다. 여기에서는요, 지금 이 이를 치로 발음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시옷은 이와 연음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깨끗이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건 잘못된 발음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지금 시옷을 발음이 시옷으로 된다고 했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르면 시옷은 디귿으로 발음이 됩니다. 시옷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를 때는 디귿으로 발음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왜 평소에 깨끗이를 깨끗이라고 발음하는지 그 근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깨끗이 여기 원래 이가 들어가는데 희가 들어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깨끗이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렇게 발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깨끗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다. 자, 감기의 경우에 우리가 이걸 감기라고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얘를
이응으로 바꾸어서 발음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본래 우리가 표기하는 그대로 감기 이렇게 적는 것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숟가락의 경우에 얘도 우리가 숟가락으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얘의 경우에 디귿은 그냥 디귿 그대로 발음을 해야겠죠. 숟가락입니다. 자, 평소에 발음 습관 중에 잘못된 것들은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반니랑의 경우에 지금 티읕 뒤에 이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밭이랑 이렇게 발음해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아니에요. 반니랑이 맞는데요. 자, 지금 이랑 같은 경우에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죠. 구개음화는 형식 형태소 이가 이어졌을 때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서 이랑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이런 구개음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밭과 이랑이 만난 합성어에서 지금 뒷말이 이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니은 첨가가 일어나게 되죠. 자,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요. 그런데 자, 이 티읕 같은 경우에 본래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디귿하고 니은이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비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음화가 일어난다. 자, 결국 니은 첨가와 비음화 이것이 함께 일어나서 반니랑이라는 발음이 되고요. 자,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 여기서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맞게 읽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발음이 옳은 거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단어를 골라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두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합성어에 대한 설명이죠. 자, 단어 형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지우라는 어근에다가 개라는 접사가 붙은 거라서 얘는 파생어입니다. 지우다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나타내는 개라는 접사가 붙었다. 자, 돌다리 같은 경우에 돌과 다리가 모두 어근이죠. 따라서 답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풋사과의 경우에 풋이 뭐 덜 익은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라서 이 경우에도 파생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주먹도 마찬가지예요. 뭐 장갑 같은 것을 끼지 않은 자 그런 주먹, 맨주먹. 자,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걸치거나 입지 않은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가 붙었으니까 얘도 파생어라고 할 수 있겠죠.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2번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규정을 적용한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겹받침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읽고의 경우에는 지금 기역 앞에서 이렇게 리을로 발음된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자, 밝게를 한번 봅시다. 이 경우에 지금 자,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된 건 맞는데 발개가 아니라 발개가 되어야 맞지요. 자, 그 다음에 늑다의 경우를 보시면 얘는 지금 여기 있는 게 기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로 발음할 근거가 없습니다. 기역으로 발음을 해야 하죠. 그래서 얘도 맞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맑거나라고 했는데요. 자, 이 경우에 지금 여기 보니까 기역이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리을로 발음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맞지 않은 거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리을이 지금 발음되는 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쉬운데요. 뒤에 기역이 오면 앞에 있는 기역을 데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쌍기역 발음의 기역과 기역을 합쳐서 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역에서 리을의 표현이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내 교복 다리고 있어. 자, 지금 여기에서 이 다리다 같은 경우에는 뭐 차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끓이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다리고 라고 해야 맞습니다. 형 교복 네타이는 내 것과 틀리다. 자, 틀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와 반대되는 말이 뭔가요? 같다죠. 자, 같단가요? 아니죠. 맞다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같다와 반대되는 말을 써야 하기 때문에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를 써야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맞다와 틀리다, 그리고 같다와 다르다. 이 관계를 잘 생각하시면서 구별해서 쓰셔야겠습니다. 시험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라 요즘 가슴을 졸이고 있어. 자, 여기에서는 졸이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 졸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할 때 물기가 없도록 자박하게 끓이는 거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풀었으면 잘 나왔을 거야. 자, 가르쳐 같은 경우에 가르켜라든가 혹은 가리켜로 자, 잘못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가리키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짚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가리키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르켜 같은 경우는 가리키다와 가르치다가 결합돼서 잘못 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4번을 적절하게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보죠. 다음 중 단일어로만 짝지어진 것을 물었는데요. 자, 1번에 보시면 하늘, 나무, 바람. 자, 이것은 지금 하와 늘, 나와 무, 바와람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답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밭 같은 경우에 합성어고요. 가을은 단일어인데 밤낮도 합성어죠. 어근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하얗다 같은 경우에 하얗다의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 새가 붙어 있고요. 자, 짓밟다의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짓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파생어고요. 그 다음에 손발의 경우에는 어때요? 이 둘은 어근인데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합성어죠. 자, 그 다음에 돌다리의 경우, 자, 돌과 다리가 결합한 합성어, 밥그릇도 밥과 그릇, 감나무도 감과 나무가 결합한 합성어죠.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합성어. 따라서 단일어로만 짝지어진 것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1연과 4연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 자, 이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우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둘이 비슷하죠? 예. 1연과 4연이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이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죠. 남성적이고 예찬적인 어조를 지니고 있다.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적인 섬세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찬적이라는 건 대상에 대해서 높이고 칭찬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따라서 답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전통적인 정서, 즉 이별의 정한을 민요조의 사문보의 율격에 담았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우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 마디로 끊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달래꽃의 의미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진달래꽃을 이미 가시는 길에다가 뿌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그 꽃을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진달래꽃은 화자 자신이고요.
자, 나를 밟고라도 가세요라는 얘기는 이미 떠나더라도 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꽃을 뿌리는 행위는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이미 나를 떠나는 상황에서도 님을 위해 희생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달래꽃은 님에 대한 사랑이자 화자의 분신이고요. 떠나는 님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재회에 대해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태도는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없어요. 따라서 답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에서 그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된 거거든요. 자, 이런 반어가 사용된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표현 방식과 관련해서는 같은 표현 방식이 나타난 예를 고르라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 그 점 참고해서 이 문제 잘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바라보노라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자, 얘 지금 서술어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 도치의 방법을 써서 내용을 강조한 거고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자,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깃발이 높은 깃대에 달려서 바람에 마구 나부끼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건데요. 자,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마치 아우성을 치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을 보시면 아우성은 본래 이렇게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소리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모순됐죠. 자, 이런 건 우리가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반어와 역설이 헷갈리기 쉬우니까 좀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반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꼭 역설의 예가 나오고 또 역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꼭 반어의 예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헷갈리지 않도록 잘 봐주시고요.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자, 여기서 맥락을 잘 보세요. 먼 후일에 당신이 찾으시면 이라는 얘기는 지금은 당신이 나를 찾지 않고 있죠. 먼 후일에 당신이 나를 찾을 걸 생각한다는 건 나는 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 먼 후일에 당신이 나를 찾으셨을 때 나는 그때까지 아마 님을 잊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잊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왜 이제 오셨어요? 난 님 잊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 님을 잊지 못하고 있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 3번이고요.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님이 갔는데 내가 님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얘도 2번과 마찬가지로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어와 역설 잘 구별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시리라는 고려 가요하고요. 그리고 낙화라는 시, 이 두 편의 시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요. 자, 봅시다. 이별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가시리에서 보시면 이별하는 상황에서 정말로 가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도 결국 님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가자마자 돌아오세요 라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죠. 자, 지금 낙화에서는 오히려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별이라는 것이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르지만 이별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미상관의 구성을 보인다. 가에서 보시면 지금 첫 연하고 끝연이 어떤가요? 다르죠. 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미상관이라고 할 수 없죠.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나에서 보시면 지금 그 꽃이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꽃을요, 마치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가에서는 딱히 우리가 이런 의인법을 사용한 것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구체적인 장소가 드러난다. 자, 가나 나 모두 구체적인 장소를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에서 화자가 임을 보내주려는 이유가 되는 구절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자,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를 버리고 정말 가실 겁니까? 라는 얘기고요.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님이 가시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이거는 오히려 임에 대해서 원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하면 아니 올세라. 자, 임이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임을 서운하게 하면 임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래서 임을 보내준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는 듯 도셔오셔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라는 그런 얘기니까요. 임을 보내주려는 이유는 자, 여기 3번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번입니다. 가의 갈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평민들이 주로 불렀던 것이 나중에 궁중음악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게 이제 궁중음악으로 나중에는 편입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삼음보의 율격을 보인다. 가실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삼음보의 율격, 3, 3, 2조에 삼음보의 율격이 나타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후렴구가 등장한다. 위증질과 대평성대라는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고 운율을 맞추어 줍니다. 지식을 과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는 이별의 상황에서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지식을 과시하는 모습은 살펴볼 수 없습니다. 고려 가요를 우리가 좀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고려 소교와 그리고 경기체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요. 가시리 같은 경우는 고려 소교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사대부들이 쓴 이 경기체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려 소교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어서 답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소교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려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나의 시험이 식구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봄한철은 젊은 날을 뜻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나의 청춘이 꽃답게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자, 봄한철이 지나간다는 것은 젊은 날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이제 사계절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해서 나의 사랑은 이제 꽃을 나타내는 겁니다. 꽃이 지는 것을 사랑이 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열매 맺는 가을에서 가을은 상실감이 큰 노년을 뜻한다. 자, 여기 보시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거든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실감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성취감 같은 걸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리고 가을은요. 아직 겨울이 남아있기 때문에 노년보다는 중년 정도가 어울리지 않을까요? 자, 답 3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해서 나의 청춘의 원관념은 꽃이다. 자, 여기에서도 꽃이 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청춘을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빗대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결국 사랑에도 끝이 있고 청춘에도 끝이 있으나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숙해 갈 수 있다. 성숙이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소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봄이라는 소설인데요. 13번에 보시면 장인의 성격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어수룩하고 순박하다. 자, 어수룩하고 순박한 것은 장인이 아니라 나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장인이 이야기하는 것에 자꾸 휘말려듭니다.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장인이 성리를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몇 년째 지금 이 집에서 세경도 받지 않고 일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교활하고 계산적이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장인은 돈을 주지 않고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 점순이가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점순이의 나이가 어리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나는 점순이 키는 안 자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점순이가 엄마가 키가 작아요. 그래서 점순이도 별로 크게 안 자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장인님은 자꾸 그런 핑계로 결혼을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죠. 자, 장인은 교활하고 좀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든 돈을 주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부려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와의 약속을 진작에 지켰겠죠. 자, 그리고 겸손하고 신중하다. 이 장인은 겸손한 모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중한 태도라서 나와 딸을 결혼시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글의 세각성을 유발하는 요소가 아닌 것을 물었는데요. 자, 이 김유정의 본범 같은 경우에는 해학적인 요소가 두드러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기서 나는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는 가늠하고 있으나 이 장인의 의도를 완전히 제대로 간파하고 그것을 이겨낼 전략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입장에서 굉장히 어수룩한 생각을 하고 있죠. 아유, 장인이 점순이가 자라야 성례를 시켜준다고 했는데 개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 사람은 안 크는지 궁리를 해봤대요. 좀 바보 같은 생각이죠. 어리숙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웃음을 유발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재미있기도 뭐 이러면서 좀 비속어 쓰는 것도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사투리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재미있는 요소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장인과 내가 뭐 성례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설왕설래하고 이런 것들은 좀 과장된 희극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물 간의 계층적인 갈등. 자, 여기에서 보면요. 일제강점기에 뭐 지주와 마름 집단과 그리고 어떤 뭐 소장농 간의 갈등의 요소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상황이 계층적 갈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답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악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기는 좀 어려워요. 보통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좀 무겁죠.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인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장인이 성례를 들어서 내가 계속 이 집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죠. 나는 점순이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세경도 받지 않으면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도 이 집에서 떠나질 못합니다. 결국 성례라는 달콤한 말로 나를 꼬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언이설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속수무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쓰는 말이죠. 호가호의 같은 경우에는 남의 권세를 빌려서 잘난 척을 하고 세도를 부릴 때 쓰는 말이고요. 옹고지신 같은 경우에는 옛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정신과 관련이 있죠. 자,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허생전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처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인물을 보기에서 찾은 것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요. 자, 이 처가 허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은 읽어 무엇합니까? 장인밭이 일이라도 못하시나요? 그럼 장사는 못하시나요?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그럼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이 허생의 처는요. 허생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죠. 어떤 현실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이상만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지원의 호질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옛날 중국의 한 고을에 학식과 덕이 높아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북곽 선생이 살았고요. 그 고을 동쪽에는 절개를 지키며 산다는 과부 동리자가 살았는데 동리자의 5 아들은 모두 아버지가 달랐답니다. 이 얘기는 동리자가 절개를 지킨 여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루는 북곽 선생이 남몰래 과부 동리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자, 이것도 지금 북곽 선생이 본래는 덕이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동리자라든가 북각선생은 좀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둘이 만남을 가지다가 동리자의 다섯 아들은 북각선생의 목소리가 나는데 덕이 많은 자가 과부를 찾아왔을 리가 없다. 이것은 뭐 둔갑한 여우다.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내거든요. 자, 그래서 북각선생은 우스꽝스러운 꼴로 주랭랑을 칩니다. 그러다가 똥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 밖으로 몸을 내밀어 보니까 호랑이가 떡 버티고 있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죠. 자, 호랑이는 선비는 참 구린 것들이라고 하면서 자, 여기서 호랑이는 자, 똥냄새가 나는 이 선비를 구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입으로만 하고 행실은 더러운 사람들을 비판하고 꾸짖죠. 자, 북각선생이 그런 사람이죠. 호랑이의 꾸지람에 북각선생이 연신 굽실거리며 아첨을 떨다 보니 호랑이는 간 곳이 없고 어느덧 날이 밝았습니다. 자, 북각선생은 이런 와중에도 거드름을 피우면서 또 고고한 선비 인체를 하죠. 자, 여기에서 호랑이는 부정적 인물을 비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 비판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 3번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 소설의 전체 맥락에서 허생이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나 비판적인 역할,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랑이와 허생의 처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농부 같은 경우에는 북각선생의 정체를 모르니까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위글에서 두드러지는 소설 구성 단계의 속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아내의 잔소리를 이기지 못해 허생이 집을 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나와 있습니다. 허생이 이렇게 집을 나가서 이제 변씨를 만나서 돈을 꾼 다음에 그걸로 큰 돈을 벌고 그 이후에 어떤 자신의 이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타나 있죠. 지금 여기에서는 발단 부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걸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다. 이것은 이제 절정과 관련이 있고요. 사건 전개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부분은 위기,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는 부분이 발단이니까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갈등이 해소되고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결말 부분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답 3번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위글에 나타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물었는데요. 자, 허생은 어린 시절부터 글읽기에 몰두하여 과거에 급제하였다.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처가 말하길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급제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허생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유한 생활을 하였다. 허생의 아내가 가난을 견디지 못해서 허생에게 바가지를 긁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려받은 재산 없나 봐요. 허생의 처는 비실용적인 학문을 하고 있는 허생에 대해 비판했다. 그쵸? 실제로 먹고 사는 데는 도움도 되지 않는 일을 무엇하러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답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허생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에 옮기려 하는 성격을 지녔다. 여기서 허생이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실천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답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허생은 사실 자기의 지향에 따라서 사는 사람인데요. 자, 여기서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나가서 자기 지향을 또 다른 식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인곡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가사 같은 경우에는 시조와 마찬가지로 사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사는 시와 산문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산문처럼 느려 쓰거든요. 행수의 제한이 없어요. 자, 음수율에 있어서도 시조와 비슷합니다.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이 나타나죠.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시조고요. 자, 가사와 시조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이런 점에서는 좀 다릅니다. 따라서 답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제목 3인곡에서 미인은 임금을 가리킨다. 미인을 생각한다. 미인을 그리워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그리워하는 대상이 사실은 임금님입니다. 자, 이 시는 여인이 헤어진 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정서가 드러나 있는데요. 자, 이것이 사실은 이 작가가 임금에 대한 어떤 충성심, 사랑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낸 겁니다. 이 정철은요, 당시에 어떤 당쟁에서 기선을 잡기도 하고 혹은 밀려나기도 하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당쟁에서 밀려났을 때 그때 자,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사대부들이 어떤 임금에 대한 충성심, 사랑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에 좀 더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인의 헤어진 임에 대한 사랑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미인은 임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글은 두 여인이 말을 주고받는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와 비슷한 작품으로 송미인곡이 있는데요. 자, 같은 작가 정철이 지은 가사고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두 여인이 말을 주고받는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과 이별한 여인을 말을 들어주고 있는 다른 여인을 위로하기도 하고 하는데 자, 지금 3인곡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화자는 광안전에서 님을 모시다가 하계로 떨어져 홀로 지내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엊그제 님을 매시고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 돛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라고 했거든요. 자, 임을 모시다가 하계로 떨어졌다, 인간 세상으로 떨어졌다. 화자는 사실 선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글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임과 여인의 관계로 치환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널리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쓴 거죠. 이와 관련된 내용 우리가 1번에서 살펴봤고요. 따라서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보죠.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기억에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쫓아 삼기시니. 자, 이 몸이 만들어질 때부터 자, 님을 따르도록 만들어지니 한 생의 영분이며 자, 우리는 이 생에서 함께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하늘이 다 아시는 인연이다. 임과 화자의 인연은 결국 천생연분이다 라는 운명론적인 인생관을 드러내고 있죠. 니은에 올적에 빗은 머리 허트런 뒤 3년일세. 자, 올적에 빗었던 머리가 헝클어진 지 3년이 지났다. 자, 3년이 지나도록 내가 머리 빗을 일이 없었다. 왜? 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슬픔에 빠져있는데 무슨 머리를 빗겠어요? 임과 떨어져 지낸 지가 3년이 흘렀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디귿의 연지분 인내 많은 누를 위하 고이할고. 자, 연지분이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곱게 할 것인가. 자, 보아줄 님이 없어서 단장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이걸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에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자, 이것은 이제 덥고 추운 것. 자, 그런 계절이 때를 알아가는 듯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즉 시간이 계속 가는데 이런 뜻입니다. 염량이라는 심부름꾼을 보낸다. 자, 이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답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을 보죠.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는 시어를 위시에서 찾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하계는 뭐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니까 이거 자체가 화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지분을 바른다는 데서 우리가 화자가 여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숨을 쉰다라는 것도 뭐 남자는 한숨을 못 쉬나요? 그리고 염량은 어떤 계절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간송 전형필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글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이와 같은 글이 뭔가요? 실제 살았던 인물의 일생을 다룬 전기문이죠. 실존했던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다루고 있다. 그쵸?
자, 객관적인 자료가 근거가 되는 사실적인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문의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비평. 자, 이렇게 네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서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 인물에 대한 평이 함께 나타나죠. 독자의 흥미를 위해서 전기적 요소를 더하기도 한다. 여기서 전기는요, 비현실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성에 바탕을 둔 글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내용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문학적으로 내용을 재구성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비현실적인 내용을 넣는 건 좀 이상하죠. 자, 4번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 24번 봅시다. 기억에서 리을 중 전기문의 구성 요소인 비평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거든요. 자, 비평은 인물에 대한 글쓴이의 평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세창과는 무려 40년의 나이 차이가 났지만 자, 둘은 세월을 뛰어넘은 우정을 나누었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 것이기보다는 오세창과 전영필의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오일용 씨는 당시 두 사람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자, 이것은 인물의 증언을 통해서 인물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고요. 암울했던 시기에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내린 복이라고 했다. 자, 전영필과 오세창의 만남은 일제강점하의 조선을 위해서 전영필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평가가 나타난 내용인데 3번 선택하시면 되죠. 여기서는 글쓴이가 평가를 한 내용은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의 평가를 빌려와서 자, 비평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글쓴이도 동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영필이 목격한 우리 문화유산의 처지 또한 암담했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영필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시대 상황과 관련돼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생을 건 싸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는데요. 자, 전영필 입장에서 일생을 건 싸움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전영필이 세운 업적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죠. 우리의 미술사를 연구하는 것. 미술사 연구에 투자를 많이 했죠. 자,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을 다양하게 수집을 했고요. 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후손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화유산을 현대적 시각에 맞게 가공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잘 보존을 했죠. 따라서 답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확인하셨죠? 자,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잘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 문제도 또 풀어보시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차츰차츰 향상되어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길 바랄게요.